이보게 만드기, 자네 제정신인가? 소는 안 사고 저 계집노비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려? 장터 사람들이 배를 잡고 만드기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떨고 있는 여인을 보며 우직하게 말했지요.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소 대신 여종을 산 산골 총각. 사람들은 바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사실 그 선택은 집안을 일으킬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었답니다. 우직한 사내와 지혜로운 여인이 일구어낸 통쾌한 성공 신화.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야담입니다. 오늘은 흐뭇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내내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낡은 오두막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바보라고 부르는 사내 만드기가 살고 있었지요. 만드기는 덩치가 산만하고 힘은 장사였지만 성격이 워낙 순하고 착해서 남들이 비웃어도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등성이를 오르며 숯을 구울 나무를 해왔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지게가 휘어질 정도로 나무를 가득 실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보다 늘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만드기가 이토록 고된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소 한 마리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산골에서 소는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집안을 일으켜 세울 가장 큰 재산이자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만드기가 산을 내려와 오두막 문을 열면 방 안에서 더듬더듬 손을 뻗는 눈먼 노모가 아들을 반겼습니다. 그래, 왔느냐. 오늘도 산에서 고생이 많았겠구나. 노모는 앞을 잘 보지 못했지만 아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어도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땀을 흘렸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자신의 땀에 젖은 옷을 벗기보다 먼저 어머니의 야윈 손을 꼭 잡아들였지요. 그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이글거리는 불꽃을 보며 숯을 구워냈습니다. 숯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가 온몸에 배고 얼굴이 숯검댕이가 되어도 만드기는 즐거웠습니다. 숯 한 자루가 완성될 때마다 소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소를 사면 넓은 밭도 일구고 어머니께 하얀 쌀밥도 매일 지어드릴게요. 만드기는 밤마다 방구석 깊은 곳에 숨겨둔 낡은 단지를 꺼내 엽전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그 돈은 만드기가 지난 10년 동안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결실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런 만드기를 보며 저 바보가 언제 돈을 모아 소를 사겠냐며 대놓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도 품삯을 제대로 요구할 줄 몰랐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답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듬직한 소 한 마리가 마당에 서 있는 풍경과 그 소를 보고 기뻐하실 어머니의 얼굴뿐이었답니다. 만드기의 손등은 숯불에 데이고 굳은 살이 박여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그런 손을 만져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저렇게 착한 아들에게 어서 복을 내려주셔야 할 텐데. 만드기는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하며 산골의 추운 겨울을 숯가마의 온기로 이겨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지만 우직한 만드기에게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숯을 지고 장터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늘 가벼웠고 상인들이 값을 깎아도
그저 예 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손가락질했지만 만드기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큰 집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엽전 꾸러미가 단지 하나를 가득 채우고 넘치던 어느 날, 만드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장터에 나가 우리 집을 살려줄 소를 사 오겠노라고 말입니다. 만드기는 10년치 피땀이 서린 돈, 보따리를 가슴에 품고 잠든 노모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제 곧 만나게 될 듬직한 황소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있었답니다. 반면 한양의 북촌 마을에는 사계절 내내 향기로운 꽃내음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송하던 서씨 가문의 외동딸 서희가 살고 있었지요. 서희는 마치 아침 이슬을 머금은 하얀 백합처럼 맑고 기품이 넘치는 고운 규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나라의 일을 돌보는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였으며 가문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서희는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며 언젠가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꾸었지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평화롭던 서희의 집안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행의 시작은 서희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던 탐욕스러운 사내 강주부였습니다. 강주부는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남의 불행을 발판 삼아 올라가려는 독사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지요. 그는 서희의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 거짓 장부를 만들고 잊지도 않은 반역의 죄를 꾸며내어 조정에 고발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궐 갔던 서희의 집에는 차가운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고운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마당은 비명과 통곡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서희의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할 틈도 없이 머나먼 귀양지로 떠나게 되었고 가문의 모든 재산은 강주부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이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며 서희의 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알아눕더니 끝내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희는 홀로 남겨진 채 싸늘하게 식은 어머니의 시신을 붙잡고 목이 쉬도록 울었지만 냉혹한 세상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굴레가 씌워진 서희는 결국 나라의 노비인 관비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그녀의 신세는 마치 한겨울 서리를 맞고 시들어버린 꽃과 같았습니다. 포졸들은 고운 비단옷을 입고 있던 서희를 거칠게 끌어내어 낡고 해진 삼배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서희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반드시 살아남아 가문의 원수를 갚겠다는 지독한 오기만은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며칠 밤낮을 굶으며 거친 길을 걸어 어느 낯선 고을의 장터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 고개를 푹 숙인 서희를 보며 짐승을 구경하듯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곱게 생긴 아가씨가 어쩌다 노비 신세가 되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서희의 손을 잡아주는 이는 없었답니다. 서희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이름 대신 팔려나갈 물건처럼 취급받는 현실에 몸을 떨었습니다. 강주부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하여 서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장터의 소란스러운 소리 사이로 이제 곧 경매가 시작된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 한 마리, 소 한 마리보다 못한 가격으로 자신의 인생이 넘겨질 상황에서 서희는 그저 눈을 질끈 감았지요. 자신을 사가는 사람이 술주정뱅이일지 아니면 악독한 주인일지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 시각 만드기는 오늘따라
유난히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가슴팍에는 10년 동안 숯을 구워 모은 엽전, 주머니가 묵직하게 들어있어 걸을 때마다 짤랑거리는 기분 좋은 소리가 났지요. 장터에 들어서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리고 있었고 온갖 물건을 파는 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만드기는 침을 꿀깍 삼키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소 시장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털이 반질반질하고 눈망울이 커다란 황수. 한 마리가 마당을 지키는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우리 어머니께 든든한 황소를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야. 만드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머니 속의 엽전을 다시 한번 만져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소시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광경이 만드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 기둥 옆에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서 누군가 고함을 치고 있었지요. 만드기는 호기심에 이끌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가 그만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나무 평상 위에 쇠사슬에 묶인 한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한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고귀한 분위기가 흘러나왔지요. 그 여인은 바로 가문이 몰락하여 노비로 팔려 오게 된 서희였고 그녀의 옆에는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있었습니다. 자, 어서들 구경하시오. 이 여인은 원래 한양의 양반가에서 귀하게 자란 몸이라 아주 영리하고 솜씨도 좋소. 사내는 서희를 물건처럼 다루며 사람들에게 소리쳤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얼마면 살 수 있느냐며 웅성거렸습니다. 만드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바보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저토록 짐승처럼 다루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지요. 서희는 수치심에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녀의 야윈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만드기의 눈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만드기는 서희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녀의 깊고 슬픈 눈망울은 만드기의 가슴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이고, 저 곱게 자란 규수를 누가 사가려나. 짐승보다 못한 값에 팔려가니 참으로 기구한 팔자로다. 옆에 있던 노인이 혀를 차며 내뱉은 말에 사내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자, 소 한 마리 값부터 시작하겠소. 누구 소 대신 이 고운 여인을 집으로 데려갈 분 없소. 사내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사람들은 껄껄거리며 웃었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드기는 가슴 속에 든 돈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이 돈은 그가 소를 사기 위해 10년 동안 잠을 줄여가며 숯을 구워 모은 눈물겨운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을 써버리면 어머니께 약속했던 소를 살 수 없었고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꿈도 물품 거품이 될 판이었지요. 하지만 만드기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을 이대로 두면 악독한 주인에게 팔려가 평생 고초를 겪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만드기의 머릿속에서는 소를 기다릴 어머니의 얼굴과 눈물을 흘리는 서희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소도 귀하지만 이 가여운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만드기는 결심한 듯 사람들 앞으로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슴 속에서 엽전 주머니를 꺼내 사내의 발 앞에 쾅 소리가 나도록 던졌지요. 그 여인, 내가 사겠소. 소 대신 저 여인을 내가 데려가겠단 말이오. 장터에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은 모두 만드기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바보 만드기가 평생 모은 소 살 돈을 여자 한 명을 사는데 다 써버리겠다고 선언했으니
그럴만했지요. 사내는 엽전 주머니를 집어들어 무게를 달아보더니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가 오늘 큰일을 내는구먼. 좋아, 이 돈이면 소 한 마리 값이 충분하고도 남으니 이 여인은 이제 내 것이로다. 만드기는 떨리는 손으로 서희에게 다가가 쇠사슬을 풀어주는 사내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서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자신을 구해준 이 거칠고 투박한 사내를 올려다보았지요. 만드기는 서희의 손을 잡는 대신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만드기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소시장의 수많은 소를 뒤로 한 채 텅 빈 돈 주머니와 함께 서희를 데리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주위의 비웃음 소리가 등 뒤로 쏟아졌지만 만드기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소보다 훨씬 귀한 서리 맞은 백합 같은 여인이 가냘픈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산길은 험하고 멀었지만 만드기는 서희가 혹시라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희는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 두려운 마음으로 그저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저 멀리 나무 사이로 작고 초라한 오두막 한 채가 희미한 불빛을 내비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드기는 마당에 들어서기도 전에 큰 소리로 안방을 향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방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노모는 아들의 목소리에 반색하며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오냐, 내 아들 왔느냐? 그래, 소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집을 살려줄 듬직한 황소는 어디 있느냐? 노모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마당 쪽으로 손을 허공에 더듬거리며 소의 울음소리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마당에는 소의 거친 숨소리 대신 가냘프고 떨리는 여인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만드기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소를 사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노모는 깜짝 놀라며 아들의 손을 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10년 동안 잠도 안 자고 모은 그 큰 돈을 어쨌단 말이냐? 혹시 길에서 잃어버리기라도 한 게냐? 만드기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곁에서 떨고 있는 서희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소 대신 이 가엾은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노모는 아들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사람을 데려와.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소를 사야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 우리가 살 것 아니냐? 어머니의 매서운 타박에 만드기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클바닥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녀는 자신 때문에 이 가난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노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서희 쪽으로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어디 보자.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아들이 소까지 포기했는지 내 손으로 한번 봐야겠다. 노모의 마디 굵은 손이 서희의 차가운 얼굴과 어깨 그리고 가느다란 손목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서희는 노모의 거친 손길에서 서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쉴 새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노모는 서희의 부드러운 살결과 떨리는 어깨를 느끼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손을 멈췄습니다. 참으로 고운 처자로구나.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을 겪었으면 이토록 몸을 떨고 있느냐. 노모는 화를 내던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오히려 서희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희가 견뎌온 시련과 아픔이 손끝을 통해 가슴으로 전해지는 듯 했지요. 만드기는 어머니의 너그러운 모습에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서희를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오두막 안은 비좁고 초라했지만 만드기가 정성껏 지펴놓은 아궁이 덕분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서희는 화려했던 한양의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한 방이었지만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에는 자신을 물건처럼 팔아넘기려던 악독한 사내도 가문을 망가뜨린 강주부의 눈길도 닿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을 위해 평생의 피땀을 아낌없이 내어준 만득의 순박한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위해 소살돈을 다 써버리셨으니 제가 앞으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희의 가냘픈 목소리에 만드기는 그저 얼굴이 붉어져 뒷머리를 긁적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보답이라니요.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지 짐승이 뭐가 그리 대수겠습니까? 만드기는 부엌으로 나가 어머니와 서희를 위해 정성껏 밥을 짓고 나무를 더 가져와 불을 지폈습니다. 서희는 만드기가 내준 낡은 자리에 앉아 이 낯선 오두막에서 보낼 앞날을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름도 모르는 산골 총각의 집에 얹혀 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산골의 아침은 차가운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오두막 안은 서희가 들어온 뒤로 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드기는 여느 때처럼 지게 가득 숯을 싣고 장터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지요. 서희는 그런 만드기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가 신고 있는 집신이 다 해진 것을 보고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만득님, 오늘 장터에 가시면 숯 한 자루에 얼마를 받고 파실 생각이신가요? 서희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만드기는 머리를 긁적이며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늘 받던 대로 받아야지요. 시장 상인들이 주는 대로 받아오면 우리 어머니 미음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답니다. 서희는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만드기는 정직하고 부지런했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워 영악한 상인들에게 제값도 못 받고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희는 마당 바닥에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고 만드기를 불러 세웠습니다. 만득님, 저를 위해 소살돈을 다 쓰셨으니 이제 제가 그 돈을 다시 채워드려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글과 숫자를 배우시지요. 만드기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저는 태어날 때부터 바보 소리를 듣던 놈입니다. 글은 양반들이나 배우는 것이지 저 같은 숫쟁이가 배워서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서희의 눈빛은 단호하고도 따뜻했습니다. 글을 모르면 남에게 속기 쉽고 숫자를 모르면 공들여 일한 대가를 뺏기게 됩니다. 만득님은 바보가 아니라 그저 배우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날부터 산골 오두막의 마당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서당이 되었습니다. 서희는 마당의 고운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한자 한자 써 내려갔지요. 만드기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거친 손으로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쥐고 땀을 뻘뻘 흘리며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쩔쩔맸지만 서희가 곁에서 차근차근 격려해주자 조금씩 모양을 잡아갔지요. 서희는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쓰는 교묘한 속임수와 셈법을 함께 일러주었습니다. 상인이 깎아달라고 하면 무조건 알겠다고 하지 마세요.
이 숯이 얼마나 좋은 나무로 정성껏 구워졌는지 먼저 설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희는 숯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품질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포장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지요. 가장 단단하고 빛깔이 고운 숯은 따로 모아 비단 주머니에 담으세요. 그것은 고을 사또나 부잣집 안방에 들어갈 귀한 물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드기는 서희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하나하나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노모는 마루에 앉아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지요. 우리 아들이 이제야 임자를 제대로 만났구나. 세상에 그를 배우는 소리가 우리 집에서 들리다니 꿈만 같네. 며칠 뒤 만드기는 서희가 가르쳐준 대로 숫자루를 정리하여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서희는 만득의 손에 작은 주머니 하나를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만득님, 절대 기죽지 마세요. 당신의 숯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땀방울입니다. 제 값을 부르고 당당하게 흥정하십시오. 만드기는 서희의 응원을 가슴에 품고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상인들이 다가와 헐값을 부르며 숯을 가져가려 하자 만드기는 예전의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희가 가르쳐준 대로 숯의 장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당당하게 가격을 제시했지요. 상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맨날 얘만 하던 바보 만드기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만드기는 평소보다 3배나 더 많은 돈을 벌어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서희 앞에 돈 주머니를 내려놓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었지요. 아가씨 말씀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정말 제 값을 쳐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기 반찬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서희는 기뻐하는 만득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직한 사내의 몸에 영리한 상인의 머리가 더해졌으니 이 집안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산골 오두막의 밤은 만드기가 글자를 익히며 내뱉는 목소리로 가득 찼고 그 소리는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제값을 받고 숯을 팔기 시작하면서 오두막의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서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만드기가 지게를 지고 오가는 산비탈 길목에 있는 거칠고 가파른 땅을 주목하고 있었지요. 그곳은 커다란 돌덩이가 가득하고 잡목이 우거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내저으며 버려둔 황무지였습니다. 어느 날 서희는 만드기를 데리고 그 척박한 땅 앞에 서서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만득님, 저 돌밭을 보십시오. 남들은 저곳을 쓸모없는 땅이라 부르지만 제 눈에는 보물창고로 보입니다. 만드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저곳은 소도 발을 들여놓지 못할 정도로 험한 돌산입니다. 저런 곳에서 무엇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서희는 허리를 굽혀 돌 틈 사이에 섞인 흙을 한 움큼 집어들어 만드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 흙은 배수가 잘 되고 산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평범한 벼나보리는 자랄 수 없겠지만 우리 몸을 살리는 귀한 약초인 인삼을 키우기에는 더없이 좋은 땅이지요. 인삼이라는 말에 만드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인삼은 나라에서도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었고 평범한 백성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황금과도 같은 약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가씨, 인삼은 아무나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희는 만득의 두툼한 손을 가리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득님의 우직한 힘과 정성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한양에서 아버지를 도와 약초를 재배하던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저와 함께 저 산을 금산으로 만들어 보시지요.
그날부터 만드기에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드기는 해가 뜨기도 전에 산비탈로 나가 지렛대로 집채만 한 돌덩이들을 하나하나 드러냈습니다. 그의 어깨 근육은 돌을 옮길 때마다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땀방울은 비 오듯 쏟아져 메마른 땅을 적셨지요. 서희는 만드기 곁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챙기며 땅의 기운을 돋우는 법을 차근차근 일러주었습니다. 인삼은 뜨거운 햇볕을 직접 받으면 말라 죽습니다. 이렇게 해가 가려지는 그늘막을 설치해야 하지요. 만드기는 서희가 시키는 대로 집과 대나무를 엮어 정성스럽게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남들은 숨만 구워도 힘든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며 비웃었지만 만드기는 서희를 믿고 묵묵히 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먼 노모는 산 위에서 들려오는 삽질 소리와 돌 구르는 소리를 들으며 마른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우리 아들이 저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싶지만 아가씨의 지혜로운 목소리가 들리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서희는 산에서 직접 캔 어린 삶들을 정성껏 옮겨 심으며 만드기에게 물을 주는 법까지 세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인삼은 사람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만드기님의 정직한 발소리가 이 산을 가득 채우면 머지않아 저 땅에서 황금이 솟아날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불어올 때쯤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던 돌산은 어느덧 정갈한 약초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돌덩이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부드러운 흙이 깔렸고 만드기가 세운 그늘막들이 줄을 지어 장관을 이루었지요. 서희는 그 밭을 바라보며 만드기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만드님. 당신의 정성이 이 척박한 산을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산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드기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에 박인 굳은 살을 보며 묘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숯을 팔아번 돈보다 서희와 함께 땀 흘려 일군 이 푸른 밭이 그에게는 더 큰 재산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오두막 주변을 지날 때마다 더 이상 혀를 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저리 열심히 키우는지 궁금해하며 하나둘씩 만드기의 부지런함에 감탄하기 시작했지요. 만드기는 이제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사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내리쬐는 밤, 만득과 서희는 약초밭 끝에 나란히 앉아 깊어가는 가을 산의 정취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장터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지만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산골 바보라고 놀림받던 만드기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장터 한복판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게에는 서희가 정성껏 포장해준 최고급 쑥과 정성으로 길러낸 산나물들이 가득 실려 있었지요. 만드기는 서희가 가르쳐준 대로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 상인들이 부르는 대로 값을 받았겠지만 이제 만드기는 당당하게 자신의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이 숯은 깊은 산속 참나무로만 구워 연기가 나지 않고 불꽃이 오래갑니다. 한번 써보신 분들은 반드시 다시 찾으실 귀한 물건입니다. 만드기의 목소리에는 서희의 지혜가 담겨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우직한 정직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 만드기를 우습게 보던 욕심 많은 상인들이 다가와 억지로 값을 깎으려 들었지요. 이복의 만드기,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많아졌나. 그냥 옛날처럼 싼 값에 넘기고 얼른 집에나 가라고. 상인의 비아냥거림에도 만드기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상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이 물건은 제 10년의 땀과
제 아내의 지혜가 담긴 보물입니다. 제 값을 쳐주지 않으시면 팔 수 없습니다. 만드기의 입에서 아내라는 말이 나오자 장터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을에서 까다롭기로 소문난 큰 부잣집 집사가 만드기의 숯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집사는 숯의 결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감탄사를 내뱉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허허, 평생 숯을 봐왔지만 이렇게 단단하고 결이 고운 것은 처음 보는구먼. 이건 정말 안방 화로에 넣어도 손색이 없겠어. 집사는 만드기가 부른 가격보다 오히려 돈을 더 얹어주며 지게에 있는 숯을 모두 사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터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만드기의 물건을 구경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만드기는 서희가 가르쳐준 대로 셈을 정확히 하고 거스름 돈을 줄 때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나무를 사고 싶어 하지만 돈이 모자라 망설이자 만드기는 덤이라며 나무를 한 움큼 더 얹어주기도 했지요. 할머니, 이건 제가 직접 산에서 캔 것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이런 만드기의 따뜻한 마음씨는 입소문을 타고 장터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바보 만드기가 아니라 정직하고 실력 있는 산골 상인으로 부르기 시작했지요. 장터의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만드기는 해가 지기도 전에 지게를 텅 비우고 대신 주머니를 엽전으로 두둑하게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드기는 장터에서 산 고운 비단 신발과 어머니를 위한 부드러운 떡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서희와 어머니가 마중을 나와 그를 반겼지요. 만드기는 돈 주머니를 마루에 내려놓으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서희 아가씨, 아가씨가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장터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서희는 기뻐하는 만득을 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고 노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정말 큰 사람이 되었구나. 아가씨 덕분에 우리 집안에 해가 뜨는 모양이다. 만드기는 이제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고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에서 서희와 함께 그날 번 돈을 정리하며 행복한 꿈을 꾸었지요. 산골 바보에서 장터의 전설로 거듭난 만득의 이야기는 이웃 고을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그런 만득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이제 더 큰 장사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우직한 나무처럼 든든한 만득과 영리한 꽃처럼 지혜로운 서희의 동행은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었답니다. 소 한 마리를 사려던 10년의 세월보다 서희와 함께한 이 짧은 시간이 그에게는 천금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안 형편이 날로 넉넉해지고 웃음꽃이 피어났지만 만드기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돌덩이 같은 슬픔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살아온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지요. 서희는 그런 만드기의 효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조용히 노모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건강 상태를 살폈습니다. 서희의 아버지는 과거에 한양에서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의술에도 조예가 깊어 서희 또한 곁에서 귀한 약초의 쓰임새를 많이 익혔던 것입니다. 서희는 노모의 눈이 단순히 노환으로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오랜 영양 부족과 마음의 병이 겹쳐 기력이 쇠한 탓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만등님, 오늘부터는 숯을 굽는 시간 외에 저와 함께 산 깊은 곳으로 약초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서희의 말에 만드기는 두 눈을 반짝이며 지게를 고쳐 맸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이슬을 맞으며 험한 산비탈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서희는 바위 틈이나 나무뿌리 옆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풀잎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폈지요. 눈이 밝아지는데 좋다는 영지버섯과 기력을 보강해주는 오래된 산도라지를 찾기 위해 만드기는 흙을 팠습니다. 서희는 만드기가 캔 약초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들을 정성껏 다려서 어머니께 꾸준히 드시게 하면 분명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마당 한 구석에 약탕기를 걸고 밤낮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만드기는 혹여나 불씨가 꺼질까봐 잠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채질을 하며 정성을 다했지요. 서희는 그 옆에서 약초의 독성을 빼고 약효를 높이는 복잡한 과정을 하나하나 지시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진하게 우러난 약물에서는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이 약을 드셔보세요. 아가씨가 어머니를 위해 산을 뒤져 찾아낸 귀한 보약입니다. 만드기는 정성껏 식힌 약사발을 들고 어머니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서희의 극진한 정성에 감동하여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약을 들이켰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안색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기침 소리가 잦아들고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보며 어머니가 눈꺼풀을 파르르 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만드가, 저기 저 문틈으로 환한 빛이 보이는 것 같구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만드기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침했던 눈을 비비며 천천히 앞을 내다보았고 마침내 아들의 투박하지만 듬직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면상을 이제야 보는구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찌 그리 고생이 많았느냐. 어머니는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대성통곡을 했고 만드기 또한 어머니를 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희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그치고 서희의 손을 꼭 잡으며 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우리 집안의 하늘이 내려주신 모양입니다. 우리 아들을 살리고 이제는 제 눈까지 뜨게 해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서희는 어머니를 급히 말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만드기 님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니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입니다. 이날 이후로 서희는 박주사댁, 오두막의 명실상부한 안주인이자 집안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책사로 인정받았습니다. 눈을 뜬 어머니는 서희를 친딸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집안의 살림을 맡겼고 만드기는 서희의 말 한마디라면 자다가도 일어날 만큼 그녀를 신뢰했지요. 오두막에는 이제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과 희망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서희는 이제 이 기세를 몰아 만드기를 더 큰 세상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골 오두막에 희망의 빛이 들고 만드기가 장터에서 큰 상인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 마침내 고을 관아의 높은 담벼락 너머까지 전해졌지요. 과거의 서희의 가문을 몰락시키고 그 재산을 가로챘던 악독한 사내 강 주부의 귀에도 그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강 주부는 평소 탐욕이 끝이 없는 자로 고을에 돈 좀 만진다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세금을 뜯어내기로 유명했습니다. 산골 바보가 인삼 농사로 떼돈을 벌었다고 그럴 리가 있나. 분명 뒤에서 뭔가 구린 구석이 있을 게야. 강 주부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만득의 재산을 통째로 가로채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포졸 몇 명을 거느리고 위세를 부리며 만득의 오두막을 향해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만득이는 마당에서 약초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지요. 아이고, 나으리들. 이 험한 곳까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만득이는 예전처럼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지만 강 주부의 눈은 번뜩이며 마당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강 주부의 시선이 부엌에서 나오던 서희의 얼굴에 머무는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 네. 내년은 분명히 장터에서 노비로 팔려갔을 서희가 아니냐.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어디서 고생하다 죽었으리라 믿었던 서희가 너무나 고운 모습으로 이곳에 있으니 강 주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서희 또한 강 주부를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피눈물이 솟구치는 분노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 주부는 곧 머리를 굴려 생각했습니다. 서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지요. 이놈 만드가, 너는 어찌 못된 노비를 숨겨두고 이토록 호의호식하고 있었단 말이냐? 강 주부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만득을 몰아세웠고 당장이라도 두 사람을 포박해 끌고 갈 기세로 위협했습니다. 그는 만득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두 사람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릴 사악한 계획을 그 자리에서 세웠습니다. 내 너의 죄를 물어 이 집의 모든 재산과 땅을 관하에서 몰수하겠다. 그리고 저 여인은 다시 관가로 압송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만득이는 억울한 마음에 몸을 떨었지만 서희는 만득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으며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서희는 강 주부의 눈에서 공포와 탐욕이 동시에 서려 있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차렸지요. 주부 나으리, 저희 같은 미천한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가 가진 인삼밭의 비밀을 나으리께만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서희는 짐짓겁에 질린 척하며 강 주부에게 달콤한 미끼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주부는 인삼밭의 비밀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부들부들 떨던 손을 멈췄지요. 서희는 강 주부의 탐욕을 이용해 그를 더 깊은 함정으로 끌어들일 치밀한 설계를 머릿속으로 마쳤습니다. 독사 같은 강 주부가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들게 만드는 역공의 서막이 옳은 것입니다. 강 주부는 눈앞의 보물 같은 재산에 눈이 어두워 서희의 눈빛 속에 담긴 서늘한 칼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득은 서희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다시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강 주부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저희 목숨만 살려주시면 산속 깊은 곳에 숨겨둔 진짜 황금 인삼밭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강주부는 두 사람을 제거하려던 계획을 잠시 미루고 더 큰 부를 얻기 위해 그들의 제안을 덥석 물고 말았지요. 오두막 마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서희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도 차가운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인삼밭을 본 강주부가 거만한 걸음으로 오두막을 떠나자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득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서희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아가씨, 저 독사 같은 인간에게 진짜 인삼밭을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저 자는 한 번 맛을 보면 우리를 죽여서라도 다 뺏어갈 사람입니다. 만득의 말에 서희는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강주부가 사라진 산길을 응시했습니다. 만득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 자의 탐욕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늪과 같으니 그 탐욕이 스스로를 집어삼키게 만들어야지요. 서희는 만득을 방으로 불러들여 낮은 목소리로 은밀한 계획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만득님은 강주부 앞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그저 돈만 많은 바보 부자인 척 연기하셔야 합니다. 서희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강주부에게 지금 가진 인삼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황금 인삼이 깊은 계곡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강주부에게 인삼 독점권을 주겠다고 유혹하세요. 나라에서 그 많은 귀한 약재를 몰래 빼돌려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그 자가 가진 전 재산을 쏟아붓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득은 서희의 대담한 계획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녀의 총명한 눈빛을 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서희는 만득에게 강주부를 만날 때마다 써야 할 말투와 행동, 그리고 탐욕을 자극할 달콤한 말들을 하나하나 가르쳤지요. 그 자가 의심할 때마다 더 큰 이익을 보여주십시오. 똥개는 고기 냄새를 맡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법입니다. 서희는 집안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록 가문은 몰락했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관리들의 인맥과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기에 가능한 설계였지요. 강주부가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고을 관아의 공금에 손을 대거나 중앙관리들에게 뇌물을 뿌리게 유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의 목을 죄 밧줄이 될 것이니까요. 만득은 서희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새기며 우직했던 가슴 속에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득은 고을 장터에서 강주부의 귀에 들어가도록 일부러 돈을 물쓰듯 쓰며 소문을 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인삼은 사람 팔뚝만 한데 이걸 어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 만득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강주부의 수하들이 달라붙었고 소식은 곧바로 강주부에게 전해졌지요. 강주부는 제 발로 덫에 걸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득이 정말로 바보인 줄 알고 그 바보를 이용해 평생 먹고 살 부를 챙길 꿈에 부풀어 있었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만득은 서희가 밤새도록 정성껏 준비해준 보자기를 가슴에 품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서희의 비방으로 빛깔을 내고 향을 더한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기이하고 영롱한 인삼 한 뿌리가 담겨 있었지요. 만득은 고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강주부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소슬대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화려한 기와 지붕이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것처럼 위세당당하게 보였습니다. 문턱을 넘는 만득의 심장은 방앗간의 공이질처럼 쿵쾅거렸지만 그는 서희의 당부를 떠올리며 표정을 다시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입은 살짝 걸리고 눈은 조금 멍하게 말투는 평소보다 더 어눌하게 하셔야 합니다. 서희의 나직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며 만득의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강주부는 대청마루에 거만하게 앉아 긴 담뱃대를 물고 만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산골에서 온 이 사내가 그저 제 발로 굴러 들어온 황금 덩어리로만 보였을 뿐이지요. 만득이 왔느냐? 그래, 나에게 보여줄 그 대단한 보물이 대체 무엇이냐? 강주부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만득은 짐짓겁에 질린 척 몸을 바들바들 떨며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가 활짝 열리는 순간 강주부의 입에 물려있던 담뱃대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몸매를 쏙 빼닮은 황금빛이 도는 거대한 인삼이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주부는 평생 수많은 뇌물과 약초를 받아왔지만 이토록 기운이 넘치고 수려한 인삼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밭에서 나온 것이냐? 거짓이면 내 놈의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강주부의 호통에도 만득은 침을 꿀깍 삼키며 아주 어리숙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예, 나으리.
산속 깊은 구덩이에 이런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요. 저는 그저 수치나 구워 팔려 했는데 아가씨가 이게 돈이 된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만득의 바보 같은 대답에 강주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런 멍청한 놈이 보물을 발로 차고 있었구나. 내가 몽땅 가로채면 이 나라 최고의 부자가 되겠어. 강주부는 비열한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만득의 어깨를 친근하게 툭툭 쳤습니다. 그래, 만득아. 내가 너를 가엾게 여겨 이 인삼들을 모두 귀한 곳에 팔아주마. 다만 나라에 바칠 세금도 필요하고 한양의 윗분들에게 드릴 선물도 필요한 법이다. 만득은 서희가 가르쳐준 대로 고개를 갸우뚱하며 바보처럼 물었습니다. 세금이 뭐고 선물이 뭡니까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요. 그저 어머니 고기 반찬 살엽전이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요. 하지만 나으리 이 많은 인삼을 팔려면 미리 산지기들에게 입마금할 돈도 필요하고 한양까지 실어 나를 튼튼한 배도 빌려야 합니다요. 강주부는 그 말이 맞다며 그건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만득을 완전히 안심시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척 연기를 하며 달콤한 제안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은 물론이고 관아의 창고에서 몰래 빼돌린 공금까지 합쳐서 더 큰 인삼 장사를 하려고 꼬드겼지요. 그럼 내가 가진 밭을 나에게 넘겨라. 그러면 내가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지어주고 노비들도 붙여주마. 탐욕의 눈이 먼 강주부는 이것이 서희가 판 거대한 함정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제 발로 지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앙관리들에게 줄 뇌물까지 무리하게 끌어모아 만득에 가짜 일에 몽땅 쏟아붓기로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만득은 강주부의 저택을 나오며 어둠이 깔린 길목에서 조용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독사가 드디어 제 발로 덫에 들어왔구나. 바보의 탈을 쓴 만득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늠름하고 당당해 보였지요. 서희는 오두막 문 밖까지 나와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돌아오는 만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득이 강주부와 맺은 가짜 계약서와 그가 뇌물을 뿌린 목록을 내밀자 서희의 입가에는 서늘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악당의 탐욕이 스스로의 목을 조를 날이 이제 머지않았던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먼 강주부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득이 보여준 황금빛 인삼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다고 굳게 믿었지요. 서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주부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촘촘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만득을 통해 강주부에게 아주 은밀하고 달콤한 제안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나으리, 이 인삼들은 나라에서 엄하게 다스리는 귀한 물건이라 몰래 거래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 한양의 높은 분들에게 줄 길 닦는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우리 아가씨가 그럽디다. 만득의 어수룩한 말에 강주부는 무릎을 탁 치며 오히려 기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더 큰 부를 쌓기 위해 관아의 창고에 쌓인 나랏돈과 곡시계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지요. 어차피 인삼만 팔면 몇 대로 채워 넣을 수 있는데 무슨 상관이랴. 이 기회에 아예 정승판서 줄까지 잡아보자구나. 강주부는 제 앞가림도 못하고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문전옥답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고리대금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뻗어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서희는 만득을 통해 강주부가 누구에게 뇌물을 주는지, 어떤 관리들과 결탁하는지 그 명단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만득이 전국으로 숯을 팔며 닦아놓은 촘촘한 유통망이 이번에는
훌륭한 정보망이 되어 주었지요. 강 주부가 뿌린 황금 조각들이 누구의 소매 속으로 들어가는지 서희는 오두막에 앉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답니다. 한편 강 주부는 만드기 시키는 대로 금지된 경로를 통해 인삼을 운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의 허락 없이 특정 물건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것을 영모에 준하는 중죄로 다스렸는데 강 주부는 그 위험한 불장난에 스스로 뛰어든 셈이었지요. 나으리 물건을 실을 배가 준비되었습니다요. 이제 이 배만 한양으로 떠나면 나으리는 나라 제1의 부자가 되시는 겁니다요. 만득이 굽실거리며 보고하자 강 주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드름을 피우며 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실린 것은 황금 인삼이 아니라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진 가짜 인삼과 강 주부의 죄상을 증명할 증거물들이었지요. 강 주부의 수하 중 한 명이 너무 위험한 일이라며 만류했지만 탐욕의 눈이 먼 강 주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호랑이 새끼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다. 저 바보 만드기도 아는 걸 너는 왜 모르느냐. 강 주부는 오히려 부하를 꾸짖으며 자신의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배를 떠나보냈습니다. 서희는 산등성이에 서서 강 주부의 배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을 속여 가문을 무너뜨린 자여, 이제 내가 사랑하는 그 탐욕이 너의 목을 치는 칼이 될 것이다. 서희의 목소리는 서늘한 가을 바람을 타고 강물 위로 흩어져 갔지요. 만득은 강주부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슴에 품었던 바보의 탈을 시원하게 벗어 던졌습니다. 강주부는 자신이 한양으로 가서 정승이 될 꿈을 꾸고 있었겠지만 사실 그 배가 향하는 곳은 지옥의 문턱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서희와 만득은 등불 아래 마주 앉아 마지막 반격의 서막인 상소문을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이제 덫은 완벽하게 놓였고 곤줄인 짐승이 스스로 목줄을 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답니다. 강 주부의 배가 한양으로 떠나자 오두막에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희는 이제야말로 강 주부의 죄상을 만천하에 드러낼 때라고 생각하며 품속에서 정성껏 써 내려간 상소문을 꺼냈지요. 만득님,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강 주부가 한양에 도착해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중앙의 관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현재 서희가 믿고 있는 조력자는 과거, 그녀의 아버지가 청렴한 선비 시절부터 지극히 아꼈던 옛벗, 이판서 대감이었습니다. 이 판서 대감은 현재 대궐에서 법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있었고 누구보다 공정하고 강직한 사람으로 유명했지요. 만득은 서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장터에서 쌓아온 발 빠른 연락망을 가동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심부름꾼들을 시켜 강 주부가 그동안 저지른 비리와 이번에 저지른 공금, 횡령의 증거들을 이 판서 대감에게 비밀리에 전달했지요. 서희는 상소문에 단순히 강 주부의 죄만 적은 것이 아니라 그가 뇌물을 준 관리들의 명단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악의 뿌리를 뽑으려면 그 가지를 흔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뿌리 전체가 썩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요. 한편 강 주부는 자신이 보낸 배가 한양에 무사히 도착해 황금 인삼을 팔아 치울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는 배가 도착했다는 소식만 들리면 바로 줄을 대어 다시 높은 관직을 살 계획까지 세워두었답니다. 하지만 강 주부가 한양의 입구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이미 대궐 안에서는 이 판서 대감이 서희의 상소문을 들고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전하, 고을의 주부라는 자가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나랏돈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썼사옵니다. 그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금님은 상소문에 적힌 치밀한 증거들과 매물 명단을 보고 크게 노하여 즉시 암행어사를 파견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득은 고을 입구에서 암행어사의 행렬을 남몰래 맞이하며 강주부의 저택으로 길을 안내했습니다. 강주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양에서 올 좋은 소식만 기다리며 마당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탐욕이 스스로의 목에 밧줄을 걸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오두막 마루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비로소 그날의 억울함을 풀고 원수의 탐욕을 벌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고을 전체에는 이제 곧 폭풍우가 몰아칠 듯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주부의 저택은 한양에서 올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하인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습니다. 강주부는 마당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 거드름을 피우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이 보낸 배가 이미 한양에 도착해 높은 분들의 손에 황금이 쥐어졌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나도 정승판서 부럽지 않은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강주부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허공을 향해 술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부서질 듯이 열리며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하늘을 뒤흔드는 우렁찬 고함 소리가 저택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주부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넋이 나간 표정으로 대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마패를 높이 든 암행어사와 그 뒤를 따르는 포졸들이 번개처럼 마당을 에워쌌습니다. 강주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내가 이 고을의 주부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지만 암행어사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강주부를 쏘아보며 품 안에서 상소문을 꺼냈습니다. 내 이놈 강주부야. 너의 죄가 하늘에 닿았거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냐? 암행어사는 강주부가 그동안 저지른 나랏돈 횡령과 뇌물수수, 그리고 금수품 거래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특히 만득이 미리 손을 써두어 한양으로 보냈던 장부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지요. 강주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암행어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용서를 빌었지요.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바보 만드기에게 속은 것뿐입니다요. 그러나 암행어사는 냉정하게 강주부의 손을 뿌리치고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자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중죄이다. 당장 압송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강주부는 그렇게 자신이 일군 탐욕의 저택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터로 끌려가는 강주부를 보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지요. 남을 속여 등쳐먹더니 결국 제 욕심에 제가 죽는구나. 천벌을 받은 게야. 강주부의 체포 소식과 함께 더 놀라운 소식이 고을에 전해졌습니다. 암행어사는 임금님의 어명을 받들어 과거 주부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몰락했던 서희 가문의 복권을 선포했습니다. 서희의 아버지는 이미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가문의 명예는 다시 밝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서희는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임금님의 어명을 전해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두 분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서희의 통곡 소리는 오두막 마당을 가득 채웠고 만득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서희는 이제 다시 양반가의 귀한 신분을 되찾게 되었고
빼앗겼던 가문의 재산도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종으로 살아야 했던 굴욕의 시간은 끝이 났고 이제 당당한 교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득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희가 이제 자신을 떠나 한양으로 갈까봐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악인이 무너지고 정의가 바로 선 고을에는 평화로운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직한 땀을 흘린 만득과 지혜를 발휘한 서희의 동행은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답니다. 강 주부가 끌려가고 고을의 시끄러운 소동이 가라앉자 산골 오두막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서희는 이제 가문의 이름을 되찾고 빼앗겼던 재산을 돌려받은 당당한 양반가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서희가 당연히 한양으로 올라가 예전처럼 화려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만득은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졌지만 애써 웃으며 서희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득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서희가 방에서 나오며 만득의 투박한 손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만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보따리를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가씨는 귀한 신분이 되셨으니 이런 누추한 곳을 떠나 한양으로 가셔야지요. 제가 한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만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는 차마 서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살 돈으로 서희를 구했던 것이 그녀를 곁에 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를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지요. 하지만 서희는 만득이 챙겨준 보따리를 다시 풀더니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만득님, 제가 가야 할 곳은 한양이 아니라 바로 이곳입니다. 노비로 팔려가던 저를 사람으로 봐주신 분은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서희의 진심 어린 말에 만득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가씨는 명문가의 외동딸이 아니십니까? 저 같은 숫쟁이 곁에 계시기엔 너무나 아까운 분이십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눈뜬 어머니가 인자하게 웃으며 만득의 등짝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아가씨가 내 곁에 있겠다는데 왜 자꾸 밀어내느냐. 우리 집안의 진짜 복덩이는 바로 저 아가씨란다. 서희는 만득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지요. 신부는 종이장에 적힌 글자일 뿐이지만 당신이 보여준 사랑은 제 목숨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희가 아니라 만득님의 아내로 살고 싶습니다. 만득은 그제야 서희를 품에 꽉 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을 한순간에 써버렸을 때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비웃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얻은 셈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산골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는 웅장하고 기품 있는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만득은 서희의 지혜를 빌려 조선에서 가장 크고 정직한 상단을 일구어냈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큰 상인이 되었습니다. 서희는 남편의 뒤에서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가문을 훌륭하게 다스렸지요. 마당에는 이제 듬직한 황소들이 평화롭게 되새김질을 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끊이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만득을 바보라 부르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 많은 사내라고 불렀습니다. 소 한 마리 살 돈으로 천하의 복덩이를 얻었으니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소. 장터 사람들은 만득과 서희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나누며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겼지요. 두 사람은 해질녘이면 나란히 앉아 자신들이 처음 만났던 장터 쪽을 바라보며 옛 추억을 나누곤 했습니다. 재물은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과 같지만
정직한 마음과 사랑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과 같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직한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가 일구어낸 이 아름다운 야담은 그렇게 온 마을의 향기를 퍼뜨리며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답니다. 오늘 밤도 만득의 집 마당에는 밝은 달빛이 내리쬐며 소 한 마리보다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소 대신 가련한 여인을 구하는 데 써버린 만득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던 그 우직한 마음이 결국 집안을 일으키고 악인을 벌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각박한 세상에서 만득과 서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다면 복은 반드시 우리 곁을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옛날 이야기 속의 야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와 권선징악의 교훈은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간절기이니만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시니어 분들께 좋은 건강식품을 몇 가지 추천해 두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전국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사시는 지역명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만드는 제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자 힘이 된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